중국의 위대함을 학생들에게 교육시켜주세요.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만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교수 생활하기 싫어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기 중국 대학교에서의 세뇌 때문에 평생 중국이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던 외국인 교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학회 참석 때문에 처음 방문하게 된 한국의 대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아 기겁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 교수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언어학 교수 피닉스라고 합니다. 언어학 교수가 부족한 미국의 특성상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교수라는 직함을 얻을 수 있었고 아주 우연한 기회로 중국 칭화대 대학교에서의 시간 교수로도 일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저는 교수 직함을 유지해주면서도 시간 강사로서의 연봉도 제공해주겠다는 중국 대학교의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었고 다소 어렸던 나이 때문인지 별다른 고민 없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겪어보는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면서도 이상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일단 중국 대학교에서의 생활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언어학 교수로서 일하고 있음에도 뜬금없이 중국의 위대한 역사나 서사에 대한 강제적인 강의 제공을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화대 대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태권도가 왜 중국의 고유 무술인지 언어학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강의 요청까지 제안했고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 무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중국 대학교 관리단 측은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한복이나 온돌, 심지어는 한국의 태극기가 중국의 것이라는 사실을 언어학적으로 엮어서 강의를 해달라는 강제적인 제안을 했고 심지어 강의만 완료해주면 시간당 보수를 10배 이상 지급하겠다는 악질적인 제안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돈에 혹하기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언어학 교수로 이곳에 채용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해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한국만의 고유한 것들을 중국이라고 우기며 강의까지 해달라고 한 것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저희 생각은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거부하자 중국 대학교 측은 저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교수 직위 해제와 함께 제가 제출했었던 논문들이 전부 사기라며 중국 대학교 커뮤니티를 통해 저를 의도적으로 몰아세웠고 저에게 단 1원의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채 중국 교수직에서 해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의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강의를 듣던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저에게 선진국 중국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기분이냐며 저를 조롱했지만 실제로 중국은 선진국은커녕 완전한 후진국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머물렀던 교수 기숙사는 다 쓰러져가는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 밤만 되면 벌레가 나오기 일쑤였고 대학교 내부 건물도 대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근처 중국인 노숙자들이 들어와 대학생들에게 음식을 구걸하거나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보면 빨리 돈을 내놓으라고 쫓아오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중국 대학교에서 더는 일할 수 없었던 저는 하루빨리 지옥 같은 중국을 떠나고 싶었고 때마침 저와 같은 언어학 동기 교수였던 트래비스가 자신이 한국에서의 언어학 학회를 주관하기로 했는데 저에게 참석하지 않겠냐며 기적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아주 짧은 학회 일정 시간이었지만 저는 중국 교수 기숙사에서의 모든 짐을 챙겨 곧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혹시 한국이 중국과 똑같은 아시아의 나라이기에 중국보다 더욱 못한 후진국이거나 위험한 나라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앞섰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저의 안일한 생각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처음 겪은 한국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에게 그동안 꿈꿔왔던 꿈만 같은 나라 그 자체였는데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트래비스와의 약속 장소로 향해야만 했던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고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도심부에는 중국보다 훨씬 거대하고 쾌적한 빌딩들이 마치 숲처럼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물론 심지어 그러한 중심부에 거대한 물이 흐르는 쾌적한 공원과 강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저는 곧 더욱더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울의 길거리 곳곳에는 살아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물건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고 그 기계들의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기계에 가까이 다가간 저는 당황해서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길거리에 나와 있던 초대형 공기청정기들은 길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이었고 꽤 더운 여름날이었지만 길거리 이동식 에어컨 주변은 너무나 시원하다 못해 선선한 온도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지내왔었던 중국에서는 불볕더위가 너무 심해도 도시 자체적으로 더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너무 더운 여름날이면 그저 길거리를 걷는 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에 실제로 열사병 환자도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중국만큼이나 더웠음에도 길거리의 이동식 에어컨은 물론 심지어는 시원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스프링 포그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만의 폭염 방지 시설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너무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특히나 그 설치물들이 전부 비싸 보여서 더욱 놀라웠어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선진국이고 부유한 나라라고는 하지만 불볕더위가 시작되면 길거리에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그들에게 응급처치마저 하지 못하는 빈곤한 현실인데 한국은 더운 여름날에도 이러한 폭염 방지 시설물 때문인지 길거리 이곳저곳을 걸어도 더위에 큰 무리가 없었죠.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생활편의 시설물이었겠지만 중국을 경험하고 온 저에게는 마치 한국이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엄청난 한국의 선진국 모습에 저는 트래비스에게 전화를 걸어 하루 정도 한국을 혼자 둘러보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한국은 저에게 더 보여줄 것이 남았다는 듯 저는 곧 또다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더운 여름날이었기에 길거리를 걷던 중 목이 말랐던 저는 바로 옆에 있던 편의점을 방문했고 그 입구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어 문장으로 사람이 없는 무인 매장이라는 설명과 함께 저의 신용카드를 꽂아야 문이 열린다는 매뉴얼이 적혀 있었고 그 내부에는 단 한 명의 가게 주인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또 무슨 한국만의 놀라운 시스템인가 싶어 넋을 놓는 사이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인은 너무나 능숙하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꽂더니 편의점의 문을 열었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의 편의점은 완벽한 무인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던 것은 물론 편의점 내부에서조차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 상품 판매 로봇이 편의점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게 주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로봇만 있는 모습에 말문이 막힌 저는 이내 로봇의 여러 버튼들을 눌러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외국인 도움 설명서라는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내 편의점 로봇은 영어로 저에게 설명서를 보여주며 무엇이 필요한지 입력하라고 했고 제가 물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자마자 그 로봇은 저에게 물을 판매하고 있는 공간으로 안내했는데요. 정말 SF 영화 같은 모습에 넋이 나가고 말았던 저는 당장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트래비스에게 한국인들은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었냐며 놀라움을 표했고 돌아온 트래비스의 대답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래비스는 제가 방문한 곳이 요즘 생겨나고 있는 무인 편의점이라는 설명과 함께 외국인이 많은 서울의 특성상 요즘은 무인 로봇까지 갖춰서 저와 같은 외국인들을 돕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한 나라인지. 저는 중국과 너무나 비교되는 한국의 모습에 적응하기가 힘들 정도였고, 물건 구매까지 저 스스로 신용카드를 꽂아넣고 완료해야 하는 무인 점포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요즘은 무인 점포들이 생겨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무인 가게들이 오픈을 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내부의 모든 물건이 중국인들에게 다 털려버려 망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나라인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이미 선진국을 뛰어넘어버린 듯 무인 매장을 이용하는 그 어떤 한국인들도 물건을 훔쳐가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말 그대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있기에 더욱 편리한 무인 기술들이 발전했던 모습이었고 그동안 한국은 가난한 나라가 확실하다며 저에게 여러 강의를 부탁했던 중국 대학교 측의 말들은 전부 세뇌를 위한 강제적인 강의 요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왔었다면 이렇게나 살기 좋은 부유한 나라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몰려왔고 저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무인 편의점 안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평소 무인 점포를 털어버리는 것은 물론 길거리의 물건까지 훔쳐가는 중국인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한국인들의 청렴하고 정직한 모습은 저에게 신세계 그 자체였고 저는 그저 땅덩이만 큰 중국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나 싶어 코웃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 뒤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뒤를 돌아봤을 때는 저에게 한국으로의 학회 참석을 제안해준 트래비스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갑자기 나타난 트래비스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내 한국에서의 생활이 대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며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알고 봤더니 트래비스는 제가 보내준 편의점의 사진을 통해 제가 있던 무인 편의점으로 왔던 것이었고 저에게 학회에 참석하기 전 일단 자신이 일하는 근처 대학교 교수 사무실에 짐을 풀자는 제안을 하더군요. 그런데 약 10분 뒤 처음 마주하게 된 한국의 대학교 정문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만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보통 제가 교수로 있던 중국의 대학교는 정문에서부터 학생들의 돈을 훔쳐가려는 노숙자들은 물론 시설이 너무 낡아서 학교 내부로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시설이 기본인데 한국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대학교는 놀랍도록 규모가 컸던 것은 물론 입구에서부터 자동화 시스템으로 차량들을 편리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노숙자들은 물론 대학교 주변이 너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공부에도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이름 있는 대학교들은 전부 학교 입구에서 외국인 교수들에게 출입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는 공안들이 무조건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중국만의 비열한 문화도 전혀 겪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나 자신들이 선진국이라며 자랑을 하고 한국을 깎아내리던 중국이었지만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저에게 중국은 한국과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수준 낮은 비열한 나라 그 자체였고 이러한 교육 인프라에서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제가 한국의 선진국에 정말 당황했던 것은 바로 트래비스가 머물고 있다는 교수 전용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트래비스는 자신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이라며 저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소개해줬고 저는 사무실의 문을 열자마자 너무 놀라 그만 헉하는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요. 보통 중국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일을 하는 공간은 비용 절감이라는 목적 때문인지 수십 명의 교수들이 모여 아무런 경계의 구분 없이 단체로 학회 연구를 하는 허름한 환경인데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고 부유한 나라인지 이미 교수마다 자신의 학회와 이름이 적힌 개인 사무실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는
중국에서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한 공기청정기 그리고 에어컨까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교육 인프라였겠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대학교의 교수로 일을 했던 저에게는 중국과 한국의 인프라 차이가 이렇게나 심했구나라는 좌절감까지 느끼게 만들었고, 아주 오래전 제가 중국 대학교에서의 시간 교수로 진로를 확정지은 것이 너무 후회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트래비스는 너무 놀라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아직 한국의 놀라움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과 함께 갈 곳이 있다고 했고, 저는 사무실을 나가고 약 10분 뒤 또다시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래비스는 이곳이 바로 한국의 대학생들이 머무는 대학교 기숙사라는 믿기 어려운 말과 함께 저에게 이곳이 정말 한국의 선진국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장소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그 내부로 들어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중국의 대학생들이 지내는 기숙사는 화장실이 없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복도에서 일을 해결하거나 옷으로 해결한 다음 그 옷들을 복도 중앙에 모아놓아서 냄새가 너무 심각한데, 한국의 대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호텔보다 좋은 화장실은 물론 각종 편의점과 은행, 심지어는 체육시설까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만약 한국의 대학교 기숙사가 중국에 있었다면 5성 호텔과 맞먹을 정도의 교육 인프라였고, 저는 도대체가 말이 되지 않는 한국 기숙사의 모습에 이곳이 평범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기숙사가 맞는지 트래비스에게 똑같은 질문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들은 외부에서 몰래 숨어들어서 지내는 노숙자들을 잡지 못해 몇몇 대학교 기숙사들은 유명한 노숙자들의 쉼터로까지 변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문 인식과 학생증 출입을 통해 외부 인원을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한국인 학생들은 전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인지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죠. 트래비스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취향과 시민의식 덕분에 이러한 공공시설들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한국의 위대함이라고 했고, 제가 겪어온 중국의 기숙사 생활을 듣더니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는 살아생전 처음 들어본다며 오히려 중국의 교육 인프라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현재 중국의 대학교들은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까지 대거 발생하고 있어서 그러한 학생들이 기숙사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내부의 물건들을 훔쳐가고 있기까지 한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에서도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숙사 헬스장은 그저 여러 학생들이 평화롭게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공동으로 제공되고 있는 개방형 도서관에서조차 중국에서는 보지도 못한 최신형 컴퓨터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한국 대학교의 말도 안 되는 교육 인프라를 직접 경험한 저는 트래비스의 제안에 의해 해당 대학교의 시간 강사로 새로운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나라들 중 한국이 제일 부유한 선진국처럼 느껴졌던 것은 사실이기에 앞으로도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좋은 환경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수로 일하고 싶은 꿈이 생겼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교수를 하게 된다면 어디 대학교를 가면 좋을지 댓글로 추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너스 씨, 이번에는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한 여자 직원이 말합니다. 아, 제가 가야 하나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요. 그러자 팀장님은 말했죠. 그때는 중국이었잖아. 이번에는 한국이야. 한국은 다른 나라라고 여자 직원은 생각했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을 텐데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던 그녀는 한국에 방문하게 되고 이전에 있었던 기억을 엎을 만한 새로운 추억을 쌓게 되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비너스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믿음에 대해 물어보셨다면 공기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사기를 당하기 전이었죠.
그 사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단순한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광저우에 갔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나쁜 추억이 생긴 곳이었죠. 저는 광저우의 한 찻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찻집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외부는 고풍스러운 매력과 함께 오래된 전통이 있어 보였죠. 들어가자마자 문이 삐걱거리며 반기는 듯한 소리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 끓이는 향기가 진하게 풍겼어요. 에어컨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홍등, 화려한 찻주전자가 늘어선 나무 선반 등 옛 중국에 대한 오마주를 담은 인테리어가 있었죠. 고층 빌딩과 도시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 같았죠. 중년 부부인 주인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었죠. 그들의 행동은 친절했어요.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더 세심한 배려를 받는 것 같았죠. 그들은 저를 낮은 테이블로 안내했죠. 그들은 의식을 수행하면서 설명했죠. 찻잎을 씻고 첫 번째 붓는 것은 향을 깨우고 두 번째 붓는 것은 맛을 보기 위해서다. 그들은 차가 원산지에서 이 잔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야기와 의식 그리고 고대의 아름다운 이야기에 매료되어 귀를 기울였죠. 차는 꽃향기가 은은한 맛이었어요. 나는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은 제 고향에서의 삶, 제일 중국에 대한 인상 등에 대해 물었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이 경청했죠.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가 지친 제 마음을 풀어주는 것 같았죠. 그러다 가격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고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들은 영리했고 그들의 속임수는 여러 겹의 예의와 매력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계산은 빨리 끝냈고 거스름 돈을 건네주며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제가 여태껏 보지 못한 형형색색의 지폐를 건네주었죠. 나중에 기념품 값을 지불하려고 할 때 지폐가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기념품 가게 주인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에서 분노로 뒤틀리면서 위조 지폐를 불빛에 비췄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고 두려움이 한파처럼 밀려왔죠. 찻집에서의 중년 부부의 배려와 행동 모두 외국인의 돈을 가로채기 위한 계략이었죠. 저는 바보가 된 것 같았고 그보다 더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의 신뢰가 속임수를 위한 구멍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왔고 분노와 허탈함만이 남았죠. 그 만남은 제가 그토록 즐기던 차의 미묘한 맛과는 거리가 먼 씁쓸한 후회만을 남겼죠. 그 기억은 단순한 금전접대가 이상의 교훈을 주었죠. 의심하고 질문하고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죠. 그것은 제가 지키고자 했던 약속이었죠. 하지만 인생은 늘 그렇듯이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다시는 아시아로는 출장을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회사에서 다음 프로젝트가 저를 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발표했죠. 오래된 불안감이 저를 갉아먹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실수는 반복될까요? 또 속는 건 아닐까? 서울이 저를 놀라게 하고 신뢰, 사람,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죠. 공항이 가까워지자 그 불씨는 무겁고 중국에서의 악몽이 떠올랐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경계하고 불신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광저우에서 겪은 것과 같은 교훈을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한국의 첫 인상은 인상 깊었어요. 중국 때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장벽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가방을 꼭 움켜쥐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제가 맡은 일에 충실하기로 다짐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벽을 허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요. 활기찬 서울의 거리뿐만 아니라 제 선입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저를 인도할 길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죠. 그때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서울은 거리를 바쁘게 걷는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들리는 낯선 한국어의 화음으로 어지러웠죠. 가방을 더 꽉 움켜쥐고 사람들 사이로 얼굴을 훑으며 중국에서 봤던 사기꾼이 떠올랐지만 그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을 만났고 저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죠.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대화를 시도했죠. 제 한국어는 몇 구절로 제한되었고 그의 영어도 거의 비슷했죠. 우리는 우스꽝스러운 문장과 웃음을 주고받으며 차를 타고 이동했죠. 마지막에 그는 택시 요금을 할인해주며 저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해 주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워하며 택시에서 내린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속임수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제스처였을까요? 저는 의아해하며 당장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죠. 다음 날은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정신없이 바빴죠. 저녁이 되자 서울은 제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어요. 가게 음식 냄새와 퇴근한 직장인들의 대화 소리가 제 감각을 자극했고 저는 밖으로 나섰죠. 직장의 삭막한 복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활기찬 야시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형형색색의 장신구들이 즐비한 노점에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상인이 전통 부채를 살펴보는 저를 한창 동안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싸게 드릴게요. 그가 부채를 제 쪽으로 밀며 말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정가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해외에서 한국에 놀러 오셨을 텐데 싸게 드려야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인의 호의에 저는 당황했죠.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친절하고 활기차고 인심도 넉넉했죠. 저는 제 다짐이 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내일은 동료들과 업무를 마친 후에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먹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문화 체험을 할 예정이었죠. 저는 지금 사기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풍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도 싸우고 있었죠. 다음 날 업무를 마치고 식당 밖에 서서 심호흡을 한 후 안으로 들어갔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불빛이 선선한 저녁 공기와 함께 아늑한 휴식을 약속했죠. 이미 동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만큼이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도 긴장감에 마음이 요란치며 합석했죠. 테이블은 색과 향이 좋아였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꼭 먹어보고 싶은 요리들로 가득했죠. 각 메뉴가 도착할 때마다 저는 소스를 찍고 잎사귀를 감싸는 동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라하며 한국의 식사 방법을 배워갔죠. 하지만 테이블 중앙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냄비가 놓여 있을 때 저는 이성을 놓고 식사하기 시작했죠. 식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제 머릿속에는 중국에서 사기를 당했던 일과 큰 돈을 주고 차를 나눠 마셨던 일이 떠올랐죠. 저는 젓가락을 냄비 위에 올려놓고 망설였죠. 동료인 용석이 제 주저하는 모습을 눈치챘죠. 비너스 맛있게 드세요. 그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격려했죠. 그때 제 두려움이 새로운 경험으로 덮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떨리는 웃음을 지으며 식사를 계속했고 대화는 저절로 흘러나왔죠. 음식은 맛있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맛과 식감의 향연이 펼쳐졌죠. 하지만 미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았죠. 저녁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동료애로 바뀌었죠. 제 동료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음식과 이야기, 웃음을 저와 함께 나누었죠. 사기를 당한 후로는 믿지 못했던 관대함을 느낄 수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하러 갈 때 잠시 패닉 상태에 빠졌죠. 하지만 용석 씨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자 금세 진정되었죠. 한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환대 방식이죠. 그가 말했어요. 제가 속임수로 착각했던 또 다른 문화적 차이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공기는 부드럽고 따뜻해 보였죠. 그 식사는
단순한 미식의 여정을 넘어 이해를 향한 한 걸음, 신뢰를 향한 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짙게 내려앉은 거리를 바라보며 제가 쌓아 올린 벽이 단순히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서울이 살아 움직이는 부드러운 윙윙거림에 눈이 번쩍 떠졌죠. 어제의 경험 덕분일까? 오늘은 느낌이 달랐어요. 호텔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죠. 저는 기본 아침 식단을 주문했죠. 식당을 운영하는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아줌마는 서툰 영어로 잘 먹네요라고 말했죠. 저는 아줌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고 음식이라는 소박한 즐거움을 통해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 일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저녁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용석이가 저와 몇몇 동료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한국인의 세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기에 전보다 덜 망설이며 수락했죠. 우리가 만난 곳은 한국 전통 가옥을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곳으로. 벽에는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바닥은 온돌 난방으로 따뜻했죠. 오감의 향연이 펼쳐진 음식도 맛있었지만 제게 진정한 경험을 공급한 것은 대화였죠. 인기 한국 드라마부터 가족 전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야기 하나하나가 실타래처럼 얽혀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유대감인 정과 슬픔과 희망의 집단적 감정인 한이라는 개념에 대해 배웠죠. 알고는 있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저녁이 깊어질수록 저는 더 자유롭게 웃게 되었고 언어의 장벽은 인내와 유머로 극복할 수 있는 작은 장애물이었죠. 용석의 동료 중 한 명인 희진이는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소감에 관심이 많았죠.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찾았어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어디까지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망설였죠. 하지만 희진 씨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용기를 얻었죠. 저는 처음의 두려움, 저를 닫아두었던 중국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억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사람들은 비판 없이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는 제 모습에서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신뢰가 느껴졌죠. 저는 우리 사이의 장벽이 단순히 국적이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취약성을 드러내고 나누고 경청하려는 의지의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헤어졌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한 마음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를 걸었죠. 다음 날은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찬 활기찬 하루하루가 지나갔죠. 서울은 더 이상 경계해야 할 도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골목과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속에서 삶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제가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날은 화창한 오후였죠. 고풍스러운 성벽과 우아한 지붕은 문 너머의 현대 도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서 있었죠. 생각에 잠긴 저는 거의 부딪힐 뻔할 때까지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어린 소년을 알아채지 못했죠. 아이는 놀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죠. 본능적으로 저는 아이 엄마에게 혼날까봐 대비했죠. 대신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다가왔죠.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영어로 말했고 그 소녀는 엄마 다리 뒤로 숨었죠. 나는 무릎을 꿇고 소년의 시선을 마주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소녀는 처음에 수줍음이 녹아내리면서 고개를 내밀었죠. 소녀는 작은 장난감을 저에게 건넸죠. 어떤 말인지 몰랐지만 아이 엄마가 저를 위해 설명을 대신 해줬어요. 당신에게 드릴게요. 그의 어머니는 저와 부딪힌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아이가 드리는 것 같다고 얘기해줬죠. 저는 그 작은 친절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이의 얼굴이 밝고 천진난만한 미소로 환해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고정관념을 깨뜨렸죠. 그때 저는 한국 여행이 단순히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는 더 이상 방심하고 회의적이었던 도착한 여자가 아니었죠. 저는 새로운 사람, 세상을 관리해야 할 위험의 연속이 아니라 잠재적인 우정과 소중한 순간들로 이루어진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죠. 서울은 제 커리어 지도의 한 점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곳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한국의 음식점과 사람들 사이에서 배운 교훈들이 제 마음 자체에 새겨지고 있었죠. 제 성장의 진정한 순간은 등불 축제와 함께 찾아왔죠.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했고 강물처럼 흐르는 등불이 거리를 가득 메웠죠. 저는 청계천 가장자리에 서서 소원이나 기원을 담은 종이 등의 물결을 따라 유영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인파 속에서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얽힌 등불을 만드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전염성이 있어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들은 미소만큼이나 열심히 영어를 구사하며 저를 환영해 주었죠. 우리는 함께 그들의 랜턴을 풀어주었고 랜턴이 잔잔한 물살을 타고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을 지켜보았죠. 우리의 등불이 물살을 따라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자리에서 학생 중 한 명이 저에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물었죠. 그 친구의 이름은 지석이었죠. 지석은 유학을 다녀온 학생이었어요. 유학 시절 고정관념으로 인한 따가운 시선을 느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기 쉽다며 하지만 인생은 그보다 더 다채롭지 않나요? 라고 말했죠.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세상을 흑백으로만 보았던 저는 연등 불빛 속에서 지석이가 말한 색을 보았죠. 사찰 지붕의 붉은색, 산 중턱의 초록색, 연등의 따뜻한 황금색이 보였죠. 무엇보다도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인간애를 보았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한참을 얘기하며 등불이 저물어가는 동안 꿈과 추억을 나누었죠. 헤어질 시간이 되자 지는 저에게 작은 랜턴을 건네주었죠. 한국에서는 좋은 추억을 가져가요. 그가 말했죠. 호텔방으로 돌아와 지석이의 랜턴을 소년이 선물한 북 옆에 놓았죠.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제가 맺은 인연과 무너뜨린 장벽을 상기시켜주는 확실한 증거였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거였죠. 잠이 들자 랜턴의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한 빛으로 가득 채우는 것 같았고 제가 떠나온 여정의 등불이 되어주었죠. 서울에 하루가 더 남았고 저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하루 종일 한국에서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돌아보았죠. 의심을 버리는 법을 처음 배웠던 찻집, 소박한 부채가 환영의 선물이 되었던 시장, 아이의 미소가 순수함의 교훈이 되었던 경복궁날이 저물고 마지막으로 청계천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저마다의 사연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지나가는 가족과 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맺은 인연, 함께 나눈 웃음, 허물었던 마음의 벽에 대해 생각했죠. 그리고 펜과 종이 한 장에 제 소원을 적었죠. 저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원이었죠. 저와 같은 여정, 이해와 수용의 빛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그들에게도 있기를 바랐죠. 저는 종이를 접어서 랜턴으로 만들어 물 위에 올려놓고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죠. 그것은 단순히 등불을 띄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슬픈 기억에 소나기에서 저를 풀어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죠. 잘 가라 한국아. 저는 혼자 말했죠. 교훈과 추억, 그리고 미소에 감사합니다. 이제 호텔로 다시 돌아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제 동료이자 친구인 용석이었죠. 언제 떠나요? 그가 물었다. 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는 대답했죠. 그는 아쉬워했죠. 말뿐 아니라 제가 걸어온 여정을 이해했죠. 그는 경계심 많은 이방인에서 이 나라의 한 조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사람으로 변한 제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비너스 당신과 함께한 추억은 언제나 이곳에 있을 거예요. 그가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시울이 붉어졌죠. 저는 맡은 제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일하러 이곳에 왔지만 이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해 치유하고 성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저는 짐만 실은 것이 아니었죠. 저는 이야기와 우정, 그리고 새로운 추억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과 친절한 마음을 간직하며 떠났죠. 안녕 한국 안녕 새로운 나 오늘은 시련으로 남았던 저의 경험들을 한국 방문을 통해 이겨낸 경험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리쬐이는 햇빛 탓이었는지 물결에 은은하게 비쳐 일렁이며 반짝이던 그 공간에 아직 저는 서 있는 듯합니다. 한국은 정말 미쳤네요.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왜 한국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한국의 한 학교 한 여성이 교무실에서 대화 중인데요. 과연 한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나 놀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리엘이라고 합니다. 마을의 아늑한 구석에 자리 잡은 식당은 영국 전통 요리의 향기와 단골,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어우러진 곳이었죠. 남편은 중국 출신이에요. 저희는 딸 샤브리나가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꿈꿨죠. 하지만 샤브리나가 성장하면서 언어, 특히 중국어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샤브리나가 한국 문화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4살 무렵이었습니다. 샤브리나는 완전히 넋을 잃은 채 TV 앞에 앉아 한국 드라마와 뮤직비디오를 보곤 했죠. 그것은 샤브리나의 탈출구이자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작은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단어를 익히고 K-팝 노래를 흥얼거리며 심지어 한글을 읽으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모국어에 서툴렀던 제 딸이 우리 둘 다에게 낯선 언어에서 위안을 얻게 된 것이죠. 샤브리나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어려워했던 그들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난독증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샤브리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샤브리나는 저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레스토랑은 경영난에 시달렸고 빚은 쌓여만 갔고 남편은 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샤브리나를 보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샤브리나는 제가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이자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식당 문을 닫을 즈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샤브리나에게 행복을 안겨준 한국이 떠올랐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는 나라로 이주한다는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최선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스토랑을 팔고 여행 가방 몇 개의 짐을 싸서 샤브리나와 함께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 발을 내딛는 순간 다른 우주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활기찬 도시는 영국에서의 조용한 생활과는 완전히 반대되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점상들이 파는 음식 냄새가 공기에 가득했고 도시의 소리는 에너지와 생동감으로 울려 퍼졌어요. 샤브리나는 신기한 듯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광경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정신없이 보냈어요. 우리는 정겨운 동네에 있는 고풍스럽지만 편안한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처음 가본 재래시장도 기억에 남습니다. 상인들은 새로운 얼굴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곧바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샤브리나를 위한 학교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샤브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을 원했습니다. 여러 학교를 방문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한 학교를 찾았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고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였죠. 입학 첫날 샤브리나의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둘 다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교 후 샤브리나를 안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루의 일과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하더군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울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익히고 한국 음식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느리지만 한국어도 조금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받은 친절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우리를 식사에 초대했고 가게 주인은 종종 물건을 사면 약간의 덤을 얹어주었으며 길거리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샤브리나는 새로운 환경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영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어를 읽기 시작했어요. 자신감이 커지면서 호기심도 커졌습니다. 샤브리나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을 집으로 가져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난독증은 여전히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학교의 지원은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는 그녀의 강점에 초점을 맞춰 창의적인 방법으로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딸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저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녁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탐험하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공원을 방문하고 때로는 번화한 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고 우리는 그 활기찬 에너지의 일부가 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하루의 일과 꿈에 대해 때로는 남겨진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나는 아버지가 어떤지 궁금해하며 아버지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서울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가족 같은 친구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요리에 대한 저의 사랑이 새로운 표현을 찾았습니다. 샤브리나는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한국어 실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울로의 이주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한 발견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몰랐던 강인함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회복성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형성한 장소, 사람 경험 등 서울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준 이 활기찬 도시에서 계속되는 여정을 함께하세요. 서울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궁은 높이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었고 전통시장은 북적거렸습니다. 샤브리나와 저는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는 것을 미션으로 삼았습니다. 샤브리나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화려한 한복에 매료되어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와 찻집이 즐비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는 인사동을 거닐었습니다. 각 장소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음식은 우리의 즐거운 모험이 되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김치의 맛부터 달콤하고 바삭한 한국식, 부침개인 호떡의 즐거움까지 매 끼니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샤브리나는 특히 떡갈비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 음식들을 요리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맛을 재현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카페일에 적응하면서 저는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동료들은 친절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언어와 문화적 뉘앙스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정밀함과 정성이 필요한 섬세한 과정인 커피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샤브리나의 학교 생활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샤브리나의 읽기와 쓰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난독증이라는 장벽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학교 연극에 선발되었을 때의 흥분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연습을 했고 한국어 대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 빛나는 그녀를 보는 것은 순수한 자부심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은 종종 직접 만든 요리를 들고 찾아와 레시피를 알려주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들은 우리 이름을 다 알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수다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과 함께 명절을 축하하며 한국의 풍습과 전통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은 특히 특별했습니다. 이웃집에 초대받아 잔치를 열었거든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집안은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수확과 가족 그리고 감사에 대한 축제의 장이었고 그 감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영국에서의 삶과는 정반대였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눈 덮인 도시를 탐험했고 하얀 이불 아래서 그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봄의 벚꽃은 도시를 분홍색과 흰색으로 물들이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샤브리나와 저는 벚꽃 아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샤브리나가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브리나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수줍고 위축된 소녀가 아니었죠. 그녀는 자신의 유산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랑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다양한 배경의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정은 그녀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다양성과 수용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합니다. 한때 낯선 도시였던 서울은 이제 친근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우리에게 집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서울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선사해줬어요. 샤브리나가 서울에서 2학년이 되면서 한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하는 여정은 샤브리나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샤브리나의 학교는 각 어린이의 필요에 맞게 맞춤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매료된 것은 난독증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난독증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독특한 학습 방식으로 바라봤죠. 선생님들은 대화형 게임부터 시각보조 도구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도구를 사용하여 샤브리나에게 흥미롭고 즐거운 학습 과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샤브리나는 더 이상 기존의 읽기와 쓰기 방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탐구하고 학습했습니다. 학교는 또한 문화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고 감상하며 글로벌 시민의식을 키우도록 장려되었습니다. 이는 샤브리나에게 특히 유익했는데 영국인의 뿌리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연결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반 친구들과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 역시 배움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학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고 저마다 한국에 온 사연이 있는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제 시야를 넓혀주었고 우리의 고향이 된 이 나라에 대한 감사를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샤브리나의 학교에서의 성장은 사회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샤브리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섞인 친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활기찬 친구들이었고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그룹에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들을 우리 아파트에 초대해서 양식과 한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수다를 떨고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올해의 하이라이트는 학교 연례 축제였습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창의성을 뽐내는 활기찬 행사였습니다. 샤브리나는 한국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무용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준 자신감과 우아함은 예전의 소심한 소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샤브리나가 자신의 재능을 빛내고 축하받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2년차가 시작되면서 저는 우리가 한국인의 생활 방식에 얼마나 깊이 녹아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더 이상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문화를 진정으로 포용하고 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샤브리나와 저에게 가장 뜻깊은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예술에 깊이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도자기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흥미를 느껴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물레 앞에 앉아 부드러운 점토를 손으로 빚어내곤 했죠. 한국의 풍부한 예술적 유산을 접할 수 있는 치료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오랜 세월 공예를 통해 숙련된 손놀림을 가진 할머니. 강사가 각 스타일과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진 하루나는 전통음악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현악기인 가야금 연주를 배웠습니다. 저는 종종 그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을 들으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곤 했습니다. 전통 예술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였던 음악 선생님은 그녀에게 한국 문화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탐구는 활기찬 축제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축제 중 하나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축제였습니다. 서울거리는 수천 개의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빛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저희는 연등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하여 나만의 연등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음악과 춤빛이 어우러진 화려한 퍼레이드였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색색의 바다에서 흔들리는 등불을 따라 걸으며 나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는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음식은 우리 문화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하루나는 현지의 모든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음식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길거리 음식 시장을 탐험하며 매번 새로운 모험을 즐겼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한국 요리 수업도 함께 들으며 김치찌개와 잡채 같은 요리를 배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경험도 바뀌었습니다. 봄에는 여의도 공원의 아름다운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여름은 한국의 푸르른 자연을 탐험하며 시골로 떠나는 여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을에는 빨강, 주황, 노랑 등 울긋불긋한 단풍이 도시를 따뜻한 색채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은 고요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며 탐험과 성장의 한 해를 평화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문화적 몰입은 또한 현지의 관습과 전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과 음력설인 설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명절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었고 종종 이웃과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깊은 위로를 주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가져다줬습니다. 새로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국어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기초 영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유산의 일부를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를 환영해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관습과 단점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지식과 문화의 교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샤브리나는 학교에서 계속 번창했습니다.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쾌활한 성적과 남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사교계도 확장되었습니다.
이웃 카페 동료 샤브리나의 학교 학부모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등 각계각층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각자의 이야기와 경험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독특한 관점을 가져다 줬습니다. 서울을 고향처럼 느끼게 해준 또 다른 요소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인 도시의 리듬이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활기찬 밤문화 도시의 공원과 사찰에서 보내는 고요한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한강변의 고풍스러운 카페 인사동 한복판의 작은 서점, 북한산 국립공원의 평화로운 장소 등 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각 장소마다 특별한 추억과 역동적인 도시에서의 여정을 담은 스냅샷이 담겨 있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신이 맺은 인연과 삶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눈부신 불빛과 따뜻한 마음이 있는 서울은 우리에게 환영받고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집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